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너의 삶과 행복에 대한 나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다운 양심은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내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고 싶다면 너는 너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밖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초자의 개념과는 달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편입시킴으로써 내면의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어머니다운 양심을 간직하고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아버지다운 양심을 간직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숙한 사람은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이 서로 모순되는 듯 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양심을 갖고 사랑한다. 그가 오직 아버지다운 양심만을 간직한다면 그는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오직 어머니다운 양심만을 간직한다면 그는 판단력을 잃기 쉽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발달을 방해하기 쉽다. 정신적 건강과 성숙의 기반은 어머니 중심의 애착으로부터 아버지 중심의 애착으로의 이와 같은 발달, 그리고 이러한 애착의 궁극적 종합에 있다. 이러한 발달의 실패의 신경증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 사상을 좀 더 충분하게 전개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일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앞에서 한 말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경증이 생기는 한 가지 원인은 어떤 소년이 애정은 있으나 지나치게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어머니와 약하고 냉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있다. 이 경우 이 소년은 어릴 때의 어머니의 애착에 집착할 것이고, 따라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무력함을 느끼고 수용적인 인간,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고 보호받고 돌보아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특징인 갈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아버지다운 성질, 훈련, 독립심, 스스로 삶을 익혀나가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발달한다. 그는 누구에게서나, 때로는 여자에게서, 때로는 권위와 권력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남자에게서 어머니를 찾아내려고 한다. 한편 어머니가 냉담하고 동정심이 없고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그는 어머니의 보호를 바라는 욕구를 아버지에게, 따라서 부친상으로 옮겨가거나, 이 경우 결과는 전자의 경우와 같다. 또는 일방적으로 부친지향적인 인간으로 발달해서 법률, 질서, 권위의 원칙에 순종할 뿐 무조건적 사랑을 기대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발달은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동시에 아들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 경우 더 강화된다. 이러한 모든 신경증적 발달의 특징은 한 원칙이 어머니다운 것이든 아버지다운 것이든 발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것은 더욱 심각한 신경증 발달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이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나,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나 혼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좀 더 검토해보면 강박신경증 등 신경증의 어떤 유형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애착을 토대로 해서 생기고, 히스테리, 알코올 중독,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능력과 현실적으로 생활에 대처하는 능력의 결여, 억압 등 다른 신경증은 어머니 중심의 태도로부터 생기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원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다운 양심, 아버지다운 양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원형적인 얘기인 것으로 보이죠. 실제 어머니나 실제 아버지를 그대로 지금 내면화한다고 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거죠.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초자 개념과는 달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편입시킴으로써 내면의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어머니다운 양심을 간직하고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아버지다운 양심을 간직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하고 조금 다른 쪽 얘기처럼 보여요. 여기서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여기서 쓰지 않고 이번 양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칸션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양심이 머덜리 칸션스, 파들리 칸션스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과정을 프로이드의 설명과 달리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원문에서는 머덜리 컨션스라는 얘기를 쓰고 파덜리 컨션스라는 용어를 써서 모성적인 양심과 부성적인 양심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에릭 프롬이 프로이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어떤 자기 나름의 이론을 구축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in contrast to Freud's concept of the superego, however, he has built them inside, not by incorporating mother and father, but by building a motherly conscience on its own capacity for love and a fatherly conscience on its reason and judgment.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의 슈퍼이고 개념을 이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프로이드의 설명 방법과 다르게 이분은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컨션스라는 용어를 써서 파들리 컨션스와 마들리 컨션스인데, 여기서 어머니다운 그 모성적인 양심은 자신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자기의 사랑의 능력을 이게 모성적인 양심으로 본 거죠. 우선 그 얘기가 building a motherly conscience on its own capacity for love.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사랑의 능력,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motherly conscience로 봤어요. 이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성적인 양심, 그리고 두 번째가 a fatherly conscience는 부성적인 양심은 his reason and judgment,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기초해서 fatherly conscious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양심을 빌드하는데 그 양심이 하나는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motherly conscious라고 보고, 그리고 이성과 판단에 기초한 양심.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기초로 만들어내는 게 fatherly conscience, 부성적인 양심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슈퍼이고를 양심으로 대체하면서 양심에는 부성적인 양심과 모성적인 양심으로 나누고, 모성적인 양심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기서 capacity to love를 여기서 양심이라고, motherly love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엄마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motherly conscious가. 그래서 이 이론을 애를 쓰긴 했지만 이게 다른 사람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론일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양심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였는데, 한쪽에서는 사랑의 능력을 motherly conscious로 보고, 모성적인 양심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성과 판단력에 바탕을 둔 양심은 이게 부성적인 양심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랑, 러브라는 것, 한쪽에서는 reason과 judgment,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 한쪽에서는 묘하죠. 그렇게 되면 감성적인 능력이라고 볼까요?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마치 감성적인 능력과 이성적인 reason과 어떤 에펙트를 구별해 놓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모성적인 양심이고, 그리고 합리성과 이성 그리고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양심은 이건 부성적인 양심이다. 그래서 인간을 여러 측면을 통합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양심이라는 표현을, 컨션스라는 어떤 심리 기구론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게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여기에서 나오는 마들리 컨션스하고 파들리 컨션스, 이 컨션스는 원형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모성적인 양심과 부성적인 양심을 우리가 빌드업 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가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섞여 있지만 슈퍼이고라고 할 때 슈퍼이고는 인코퍼레이션, 내면화, 부모를 내면화해서 슈퍼이고가 된다고 보는 이 이론을 여기서 반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 부모를 내면화하고 동일시에 하는 것을 통해서 슈퍼이고가 형성됐다고 봤는데 프로이드가 여기서 이런 이론을 배격하고 원형적인, 그래요, 융의 아키타입이나 아까 이상을 기준으로 모성적인 양심은 이래야 되고 부성적인 양심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성적인 양심과 부성적인 양심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당위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본질론을 배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실존적인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현실적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부성적인 양심과 모성적인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으로부터 해방돼서, 근데 거기에 표현 자체가 묘하죠.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돼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The mature person has become free from the outside mother and father figures and has built them up inside.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모성상이나 부성상을 빌드업하는데 여기서 인코퍼레이션이 아니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관계 이론을 통하지 않고 이분은 원형적인 머들리 컨션스와 파들리 컨션스를 우리가 발달시켜야 된다고 하는 당위론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 여러분은 어떻게 픽업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을 딱 읽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다운 어떤 것과 아버지다운 어떤 것이 실제 어머니에서 내려온 거나 실제 아버지에서 내려온 거라기보다는 어머니 같은 어떤 그 측면과 아버지 같은 측면이 있어서 이 발달에 필요해서 저 스스로 사실은 그 실제 어머니와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사랑이나 뭐 이 발달 과정을 못 겪었거나 겪은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제 자체가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스스로 그 두 번의 어떤 성장 과정과 독립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약간 저 스스로가 남성적인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치료라는 게 다시 그 어떤 어머니다운 측면, 이렇게 저한테 약간 조금 제가 갈구하는 측면이요. 약간 좀 부드럽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측면을 제가 갈구하고 그런 결핍을 메우는 게 어떤 사람에 있어서의 치료적인 과정 같은데, 여기서 양심이라 그러는 거는 그 대상 관계에서는 실제 어머니와 나쁜 아버지가 있었다면 실제 아버지가 대상에 자리 잡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은, 그렇죠. 그 내면화 예, 과정, 인코퍼레이션 과정 속에서 그게 통합되지 않고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우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 실제 대상이 나쁜 측면, 좋은 측면들이 영향을 미친다.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데스 인스팅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공격성을 투사하는 측면, 그분도 있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실제 외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이게 약간의 순환 논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대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내적 대상이 형성돼 나간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은 외부 대상과 내부 대상의 이런 인코퍼레이션 과정하고 상관없이 예. 여기서는 양심을 우리가 빌드업 해 가야 되는데, 양심에는
모성적인 양심과 부성적인 양심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발달시켜야 된다 하는 어떤 방향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실제 가혹한 수포이거나 양심 때문에 고생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스러운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훈육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약간 이게 약간 이데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바로 이데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다운 양심이라 그러면 그 양심이라는 용어가 약간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약간 그 이상적인 어머니의 성장 과정을 거쳐갖고 이상적으로 독립했을 때 생기는 능력, 남을 그렇죠. 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처럼 사회적으로 연결하고 그 규율을 지키고 자기의 그 양심을 지키는 그런 능력 이것도 이거 가져서 이거랑 이거를 너는 둘 다 발달을 시키되 만약에 뭐 이게 한쪽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상적인 어떤 그 발달 과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저하고 비슷하게 느끼시고 계신가?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글로 다루다 보니까 그냥 양쪽의 면을 갖다가 그냥 말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독자가 잘 알아서 해석을 하고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 저희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제 어린 시절이나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일치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아버지 역할에서 말하자면은 좀 뭐라 정서 표현 안 되는 어머니 그런 엄격한 아버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버지가 되면은 좀 자상한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표현을 하면 어머니 같은 아버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모성성을 면들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면들 구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되게 아이들을 측은하게 보고 어떨 때는 애 엄마보다 제가 더 뭐라 할까요? 허용적이고 뭐 이런 것들 예, 훨씬 더 어머니다운 부분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게 그렇게 돼. 모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양쪽 면에 이런 면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완전히 딱 분리시켜 놨구나 이래버리면은 솔직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프롬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프로를 우리가 살려내서 같이 가야죠.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인간이 발달해야 된다는 당위론을 일부 제시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 변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글 어디선가 예. 프롬이 그 두 가지를 분리가 아닌 좀 합쳐놓는 그런 느낌을 갖는 글귀를 아까 발견했었는데 어딘지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 찾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마 55쪽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기의 자신의 살아있는 능력이 어머니다운 양심을 간직하고 자신의 이성과 아버지 판단에 아버지다운 양심을 간직함으로써 해가지고 한 사람만의 두 가지 다 있는 그 밑에까지 보면 55쪽이 아마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결국 여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선 심플하게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조금 더 발달시킨 거죠. 네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부모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셀프 아브젝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코엇이 설명할 때는 이게 셀프 아브젝트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어느 경우에나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어떤 대상을 외부에서 찾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우리의 어쩌면 자기의 응집력이 생긴다고 그식으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겠죠. 또 처음에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그걸 풀어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프롬 편에서 그렇게만 양극단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마음도 제가 제 내면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 프롬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지금 프롬에 대해서 약간 서스피셔스 얘기하는 신 교수 얘기가 귀에 거슬렸다고 느껴져요. 지금 함은경 선생님 잠깐 우리 동료들한테 인사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제가 늦게 상담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지금 막내도 또 챙겨야 돼 가지고 중간에 제가 뭐 들어와서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저도 깊게는 못했지만 약간 원론적인 원형적인 부분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대상관계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 내사된 좋지 않은 대상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다 보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선택의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원형적인 거를 제시해 줬을 때는 자기가 좋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을지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런 양육을 받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양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짧게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또 우리 함은경 선생님도 에릭 팬클럽에 가입하셨어요? 네. 아니 짧게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를 좀 주지 않았나 하는 상처를 자유라는 좀 표현이 지금 나왔는데 왜 여기서 제가 머물러서 여러분하고 의논을 하고 있냐면은 에릭 프롬이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 에릭 프롬의 실존주의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났느니 못 만났니, 그래서 나는 평생 이러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서 실존적인 인간이 되라는 요구예요. 너를 빌드업하는 것은 너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 모성적인 양심과 부성적인 양심을 빌드업하는 것은 너의 몫이란 얘기예요. 너의 환경이 어떠했건 그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프리윌이 있고 거기서는 초이스가 있다. 너는 선택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존적인 인격으로서 성장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런 현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성숙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본인의 양심을 스스로 구축해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선택해가는 과정이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존적인 결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짤막한 문장 속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네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mature person has become free from the outside mother and father figures and has built them up inside. 여기서는 성숙한 사람은 밖에 있는 모성적이거나 부성적인 인물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 그러한 모성적인 대상이나 부성적인 대상, 모성적인 인물이나 부성적인 인물들을 자기 내면 안에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코퍼레이션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밖에서 많은 마더리 피겨, 파더리 피겨를 만나는데 그 대상, 실제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상적인, 내가 이 마더리나 파더리 피겨들, 모성적, 부성적인 어떤 대상을 스스로 구축한다. 그 자기의 인격의 일부로서 이거 내성적
모성적이나 부성적인 어떤 양심을 스스로 구축한다. 그래서 부모상을 자기한테 구축하는데 그 부모상은 여기서는 이상적인 부모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대상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면화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하고 자기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초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인코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not by incorporating mother and father라니, 실제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내면화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니, 그 작업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현실 대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여기서 motherly figures 혹은 부모상, 그 어머니상, 아버지상,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구축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상적인 혹은 원형적인 어머니상이나 아버지상을 자기 안에 구축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면 실존적인 어떤 결단을 의한 거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실 대상으로서, 외부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만, 여기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외부 대상을 인코퍼레이션 하는 이런 프로이드의 슈퍼 이고의 개념이나 혹은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내면화와 다른 이상적인 어머니 혹은 원형적인 어머니나 아버지 상을 자기 안에 형성하고 이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상적이거나 원형적인 어머니상과 동일시하는 자기의 마음의 부분을 모성적 양심, 그리고 원형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아버지상과 동일시한 자기의 마음을 부성적 양심이라고 에릭 프롬이 부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외부적인 어머니 아버지 상이 아니라 그걸 내면화되는 아버지 어머니 상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렇죠. 자기 안에, 그러니까 예. 그대로 이걸 인코퍼레이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대상을 그냥 나쁜 대상으로 내면화하거나 거기에 있는 좋은 대상을 내면화하는 게 아니라 원형적인 어머니 상, 아버지 상들을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실존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보이는 거죠, 저한테는.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론이 나쁜 측면은 나쁜 대상이 되고 좋은 측면은 좋은 대상이 되고, 이래서 이게 통합되지 않은 인격으로 극단적으로 아주 좋은 대상을 투사하기도 하고 나쁜 대상을 투사하기도 한다, 이런 개념은 결국은 외부 대상하고 내적 대상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외부 대상과 내부 대상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결국은 그래서 인코퍼레이션이라, 내면화라는, 체화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에릭 프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밖에 있는 대상이 좋거나 나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머덜리 컨션스와 파들리 컨션스를 발달시켜야 된다 하는 당위론처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 인과의 고리에서 끊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업장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고리를 끊는 방법은 그 나쁜 대상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로부터 해방돼서 나는 내 스스로 나의 부모 노릇을 하게 된다는, 내가 내 부모가 돼준다는 얘기죠. 내가 내 부모가 되는데 그 이상적인 부모가 원래 외부에 있는 대상인 어머니나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못 해주셨지만
내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그 역할을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힘이 결국 motherly love라는 거죠. 언컨디셔널하게 나를 사랑하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또 한쪽에서는 이성적인 합리성을 근거로 한 아버지다운 어떤 그러한 판단, 아버지다운 돌보는 모습, 그 아버지가 가질 법한, 그러니까 원형적인 아버지가 갖춰야 될 덕목, 이것을 구성적인 양심으로 자기 안에 빌드업 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 내가 실제 경험했던 대상으로 인해서 상처받아 있는 이 부분을 떠나서 내가 치유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이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내가 건강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실제 내가 아무리 힘든 과정에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좋은 양심을 빌드업하면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실제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그 돌봄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에릭 프롬의 이론은 저에게 에릭 프롬 스스로가 본질주의와 실존주의를 잘 조화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본질과 실존이 상극이 아니라 서로 배쳐가는 게 아니라 실존은 본질을 향해 나가는 실존이기 때문에 실존주의와 본질주의가 여기에서는 상극이라고 이해되는 것보다는 본질주의와 실존주의가 합쳐질 때만 건강한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으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집니다. 이 점에서 에릭 프롬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내 스스로가 그 아기가 커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빠지지 않으면서도 성숙한 자기의 그 성숙을 있다는 거는 반드시 좋은 대상 경험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경험이 없이 어떻게, 아니면은 결국은 영성인데 영성으로 가는 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말씀,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깨우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깨우쳐가는 그런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도 대답은 못 드려요. 여러분 각자가 이건 깨쳐야 될 부분이니까. 교수님, 근데 그 해방되어야 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습으로도 해방되어라는 말은 자체는 말 그대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상을 카피 페이스트한 것처럼, 그건 좀 더 말하자면은 그냥 그 강요되어서 나한테 들어와 버린, 외부에서 침해해서 들어와 버린 그런 상인데, 그 인사이드에서 생기는 거는 결국은 그거를 내가 소화된 그렇죠. 어떤 상인데, 문제는 비혼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과연 인간이 스스로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그걸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그렇게 에릭 프롬의 얘기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키타입이나 이상이나 원형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받은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모성적인 양심이나 부성적인 양심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그 구축하는데 실패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실존적인 인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실존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본질적인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자아치유력에 대한 얘기기,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너무 분석적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분석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한테서 누구한테서 내가 좋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지 말고, 사실은 저도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만 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어머니의 측면과 아버지의 측면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부차적으로 쓰든지 해가지고 끊임없이 저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실존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발달 심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미닝풀한 얘기인데,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실제로 임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상황을 잘 공감해 주는데 쓰는 이론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라고 우리가 평가적으로 저지멘탈하게 판단적으로 대상을 대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그 위험성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릭 프롬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래야 사람이 인격 완성이 돼 나가는데, 성장하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에릭 프롬이 주는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향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기서 공작을 맹작을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내가 사실은 얼마나 힘든데 너 이렇게 하면 돼라는 얘기만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임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발달 심리적인 측면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죠. 이게 번역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같은 느낌도 드는 게요. 여기 성숙한 사람은 밖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래 버리니까, 그 모습이란 예, 그런데 프롬의 글로 보면은 빌트라는 말 써가지고 막 간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세워나가는 거 구축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안에 이런 것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인데 간직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뉘앙스가 더 달라져 버리죠. 저는 책을 보지를 못하고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더 들으면서- 정확해요. 책을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지금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느꼈던 것, 떠올랐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럼 제가 그냥 떠올랐던 생각만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스럽다와 답다. 그래서 아버지스럽다, 어머니스럽다와 아버지답다, 어머니답다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약간 개념이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다워지는 것, 어머니다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격과 자아가 성숙하면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본질적인 모습이 내면화, 체득화되는 거는 다움으로 가는 거고, 내면화, 체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모습과 성질만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스러운 것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스럽고 아버지스럽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갈등을 가지면서 그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스럽다에서 답다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시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나 보려고 했는데 책을 보지 않는 정확하게 것이 지금 가지신 바른 통찰을 책에서 서포트 받으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첨단, 아주 한국의 용어를 적절하게 써요. 스럽다와 답다가요? 예, 예. 그 예. 그러니까 아버지다운 것과 아버지스러운 것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아요. 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예. 다르겠지만 예. 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네. 답다고 하는 건 자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네.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방이라는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이 해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 안에 새로운 내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요 해방이라는 것도 이제 보통은 사회학적인 할 때 해방은 리버레이션에서 해방이라는 번역 쓰고, 근데 여기는 프리기 때문에 그냥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해방이라는 말이 너무 큰 용어를 썼죠. 예, 자유스러워진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현실적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어린 시절은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살지만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가니까 현실적인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여러 기능들을 자기 안에 세워나가는 거죠. 그 용어를 뭐 여기서 초자라고 하건 양심이라고 하건 그 양심 속에 여러 요소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너무 자기에 좀 매여 있었는데 크게 봐서 우리가 지금 전번 시간부터 오늘까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한편에서는 이상화해서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개념,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게 하느님에 대한 개념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얘기에서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한편에서는 unconditional love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독립된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분리개별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다면 이게 컨디셔널 러브가 여기 또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 언컨디셔널 러브와 컨디셔널 러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언컨디셔널 러브를 너무 이상화할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컨디셔널 러브가 더 큰 사랑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컨디셔널 러브 자체가 꼭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컨디션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 대상 스스로가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건일 경우에는 그 조건적인 사랑은 굉장히 필요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언컨디셔널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언컨디셔널 러브,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지순한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좋은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은 나쁘다라고 생각할 부분, 마치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서구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랑이 컨디셔널 러브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만 컨디셔널 러브 속에는 언컨디셔널 러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측면에서 보면 컨디셔널 러브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컨디셔널 러브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너 시험 잘 봐야 아빠가 다음에 너 칭찬해 줄 거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아이에게 컨디션을 주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데 격려하는 차원의 어떤 스테이트먼트였다고 한다면 그게 비난한다기보다 아이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인기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희생이에요. 야, 너 빵점 맞아도 괜찮아. 아빠는 널 다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너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아빠는 무조건 사랑은 너 아빠 믿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방임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그러니까 아이에게 인기 없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컨디션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따라야 될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컨디셔널 러브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이런 조건을 걸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자기의 언컨디셔널 러브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희생하면서 아이가 아빠 나빠라는 얘기를 하는 아이를 그냥 수용하는 과정이 희생이고 이게 언컨디셔널 러브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현상을 하나는 조건적이고 하나는 부조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허상일 가능성이 있죠. 같은 아버지의 태도는 한쪽에서는 아이에게는 컨디셔널 러브로 느껴지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언컨디셔널 러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보여요. 제 얘기가 지나친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심한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안 되는 것도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자세하게 막 들여보면서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야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컨디셔널, 언컨디셔널하고 나눈다는 것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제 얘기에 공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도 오랜만에 네. 나를 지지해 주는 분을 만나서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분도 나를 지지하는 발언을 좀 하세요. 다 지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근데 네, 어제도 사실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 학기 때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되게 어떤 심각한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주변 사례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줬거든요. 학교를 안 가고 뭐 출석에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미국도 지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출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셀폰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해서 통보가 오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갔는데도 그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엄마가 나서서 직접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영어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기가 힘들면 저한테 도움을 구해서 막 같이 가서 상담을 대신 받고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애가 나이가 6살이 되도록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계속해서 진짜 캥거루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자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꺼냈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저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어렵겠지만
뭐 상담이라든가 치료의 과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되게 이제 깊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긴 게 그 아들이 다른 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혼자서. 어, 네, 네.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독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독립을 못했었기 때문에 엄마가 다 케어를 해줬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느냐는 새로운 과제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그게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성적인 사랑, 부성적인 사랑, 그다음에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이런 그 대화를 이렇게 주제가 연결이 되면서 좀 이 사례가 좀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아주 귀한 사례를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분에게 들은 얘기죠. 자기 자녀가 한국 군대에 갔는데 한국 군대에 가서 큰 변모가 일어나서 자기는 참 자기가 돕지 못했던 부분을 한국이 도와줬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는 이 아이에게는 청천벽력, 어머니가 생각할 청천벽력일지 모르지만 타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잡혀 나왔던 얘기가 아까 해방이라는 얘기를 어느 분이 얘기했었죠. 여기서 프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에게서는 지금 있는 환경 자체가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타주로 간다는 것도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고 이분이 거기에서 자기의 분리개별화를 정말 성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거의 위험성도 있지만 거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골방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어디론가 이분은 나가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실존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존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유입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랄까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로서 어떤 빌드업된 그런 사랑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그런 사랑은 이제 고통, 의무감에 의한 부담 뭐 이런 것들로 막 다가올 것이고 결국 자기 자유의지 안에서 이루어진 물론 배우는 거는 아까 책이처럼 부모의 상으로부터 배우겠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가 이게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꼭 뭐 이런 것이 사랑이다 저런 것이 사랑이다 라는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배워오면서 경험하면서 그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어쩌면 자발적인 책임감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기쁨으로 양육하게 되지 그냥 뭐 부자연스럽게 하는 지금 김태경 목사님 이야기했던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부자연스럽고 자기도 부자연스러운 걸 자녀에게도 부자연스럽게 넘겨주니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소화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안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한테는 그런 인격에 대한 존중하고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 그 리스펙트라는 얘기가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 끼어 있었죠. 그러니까 돌본다고 하지만 리스펙트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자녀를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가져야 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근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계속하는 한 이 아이는 성장이 안 돼버리죠. 시련을 겪지만 이 아이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믿음을 주어야 이 아이 나름대로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한 발도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어떤 여름 학기 동안에 하루에 3시간씩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난코스를 통과하셨어요. 축하드리고 우리가 이 과목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8시 30분에 시작해서 90분 강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9월 29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쉬고 9월 29일 한 주 쉬고 그 두 번째 주죠.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 목요일 날 8시 30분부터 90분 수업으로 12번 하게 되는 거죠. 3시간에서는 우리가 6일을 했었는데 이제 12일간 90분씩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수요일 날 첫 시간은 대상관계 이론 할 거고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경계선 환자 상담자가 가지는 역전이와 역전의 저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역전이와 역전의 저항, 특히 경계선 환자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이러한 레벨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전이 문제를 다루는 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아마 계속해서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 두 과목하고 그리고 목요일 첫째 시간에는 슈퍼비전 하는 시간 임상감독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이렇게 해서 목요일 첫째 시간은 슈퍼비전 하고 둘째 시간에 지금 여러분 특강을 했던 이 과목 사랑의 기술을 한 학기 과정으로 이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29일에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제 어떤 본론에 들어가는 게 사랑의 대상. 보통 지금까지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을 좋은 대상만 만나면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이런 환상 속에 빠져 있는데 에릭 프롬은 그런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 얘기가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내가 필요한 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의존인 것이고 인격적으로 독립된 대상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주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을 학기 시작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 수업 끝나면서 여름 학기에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느낌, 생각 잠깐 서로 나누고 서로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 같죠.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넓고 깊고 알 수 없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저로서는 이 사랑의 기술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드는 생각이 너무 내가 또 사랑에만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은 아니었나 또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요새는 얼마나 내가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는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안에도 사랑이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삶의 어떤 그 과도기 그런 삶의 어떤 과정 속에 저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에릭 프롬처럼 이 사랑에 대한 기술을 잘 익힌다면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정서는 굉장히 귀한 정서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feel grateful하다고 하는 게 아무나 느끼는 정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서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쁜 것, 좋은 것 많은데 힘든 부분을 가진 대상이지만 그 속에 또 귀한 것들이 있어서 싫지만 좋은 것. 그래서 온전히 좋은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것이 섞여 있는 당신이 나한테서 참 소중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까 원형적으로 올구단 마더도 없고 올구단 파더도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실존적인 현상적인 부모들은 다 한쪽에서는 좋지만 한쪽에 나쁜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대상들을 그 온전하지 않은 채로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기르는 과정이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일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청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조언이 내가 누군가를 다 도울 수 있다는 구원 환상을 깨라. 그 말씀을 듣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도와줄 수 없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느 시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오고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는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이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또 좋은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 환상을 가지고 직접 뛰어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움직이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이거는 이제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 청년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불편했었어요.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청년이 없는 데서 저하고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 아들을 타주로 보내야 되는 이거를 처음 겪으시면서 고개를 못 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되게 아들하고 불편했던 그 관계였고 그 훈육의 방식이 좀 맞지 않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러면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정말 깊은 아버지 방식대로의 사랑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서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할 게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주제를 다루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연결돼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귀한 사례. 어떤 면에서 목사님께서 뒤에 물러서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 자체가 치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분을 도와준 거죠. 어쩌면 융의 동시성의 원리는 여기에도 작용하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의 기도와 그분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과관계를 다 따질 수 없는 어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아마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 에리 프롬 책을 보면은 아무래도 다분히 그 좀 정서적인 면은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말 그대로 진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은 참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어쩌면은 건강한 뭐랄까요 대상관계 인간관계 그런 것을 위한 바탕이 되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보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아까 빌드업이라는 말처럼 그 위에 내가 뭔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 에리 프롬 책이 역시나 심리학자 입장에서 그런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글이 조금 건조한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거기를 글을 써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무리하게 끌고 가는 부분도 있겠죠.
저는 이번 학기에 제 그 목표가 성과 없음을 참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어, 이번 제가 이 정신분석 수업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아까도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제일 힘든 게 두고 보는 그 사랑의 태도였어요. 두고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 그 부분이죠. 예. 예, 그 스스로 할 수 있게 서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는 그걸 자제하는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unconditional love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항상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unconditional 하지만 저도 그 컨디셔널한 어떤 그거를 조금 가동을 시키는 어떤 그 이중적인 태도인데 저 자신에 대해서도 요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자제하고 제가 성과가 없고 항상 행동이 제가 앞서고 항상 이게 굉장히 이게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아도 제 자신을 두고 볼 수 있는 이런 조금 그런 능력이 그렇게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허용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그 정서가 어쩌면 영상수련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대함,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영성수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자기 이외의 대상에게 관대할 수 있다는. 하느님에게도 자기에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에게도 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결국 자기하고 관계가 해소된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가혹한 초자 기능, 그러니까 가혹하게 자기를 대하지 않고 관대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러한 체험이 쌓이면서 자기의 셀프 이스팀도 빌드업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통합된 인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바탕이 놓이죠. 그러면서 대상들하고 관계에서도 그 대상들에게 관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아주 가혹한 사람은 대상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도 이렇게 채찍질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가벼운 거야 라고 하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깔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대해진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을 깨치고 계신 것 같아서 축하드려요. 아직 시작 전이 시작입니다. 그래요. 자기의 관대하다는 일을 사랑하는 길의 첫 번째 어떤 정거장이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일 푹 쉬시고 2주 후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